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존재감이 사라졌습니다. 우리나라의 외교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외교부의 외교관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요즘 외교부 실무진들은 퇴근도 마다한 채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몰두하고 있는데요. 이 보고서 강경화 장관에게 올라갈 보고서가 아니었습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에게 올릴 보고서라는 겁니다. 자, 어떻게 된 일일까요? 자, 차영진 기자. 그러니까 외교부 직원들이 외교부 장관에게 올리는 보고서가 아니고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에게 올릴 보고서를 만들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사실 뭐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그 장관보다는 대통령의 참모가 더 영향력을 발휘하는 경우가 있고 그 대통령의 참모에게 보내는 보고서가 더 중요하게 취급되는 경우가 왕왕 있긴 합니다. 근데 최근에 외교부 분위기는 그런 분위기가 좀 더 강해 보입니다. 아무래도 김현종 그 차장 같은 경우에 대미 전문가고 대미 통상 전문가인데다가 현재 우리나라 외교가 이 북핵 때문에 미국을 중심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강경화 장관을 제치고 김현종 이 차장이 더 힘을 발휘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그런 점 때문에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또 강경화 장관은 약간 워라밸을 중시하는 분이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약간 조금 이 일에 실수가 있더라도 크게 나무라지 않는 분위기인데 김현종 차장 같은 경우는 좀 완벽주의자라고 합니다. 아하. 그래서 좀 더 질책을 강하게 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 보니까 네. 책을 잡히지 않으려는 것도 있고 아무래도 장관보다 더 실세인 것 같고 그러다 아하. 보니까 외교부의 분위기가 지금 김현종 차장 쪽으로 흐르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2차장이면 차관급이잖아요. 차관급이죠. 근데 아무래도 직급이 다른데 어떻게 꼼꼼하고 질책이 많이 떨어진다고 해서 장관을 제치고 차관급에게 보고서를 만든다. 글쎄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도 있긴 한데 그동안 청와대와 외교부는 아슬아슬한 긴장 관계를 이어왔습니다. 외교부에 대한 청와대의 불신과 이에 대한 외교부의 불만이 서로 부딪혀온 것이죠. 그 첫 번째 결정적인 장면은 바로 이때입니다. 한국을 국가 발전 모델로 삼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봤을 땐 브로맨스 수준이었습니다. 김태 변호사님. 예. 문재인 대통령이 4월에 중앙아시아를 순방할 때 그때 두 사람 사이에 언쟁이 있었죠. 그러니까 순방 일정 짜고 그러려면 의정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의지에 협의할 게 굉장히 네. 많지 않습니까? 그 와중에서 그걸 이제 진두지휘했던 당시 이제 안보실 2차장인 김현종 차장이 그러니까 된 지 얼마 안 되고 나서 어떻게 보면 본인에게는 가장 첫 번째 큰 이제 업무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네. 근데 그 업무 처리 관련해서 좀 외교부 직원들한테 좀 언성이 높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랬더니 외교부 장관이 우리 직원들한테 소리치지 말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좀 두 사람 사이에 좀 강한 좀 언쟁이 있었다라는 들 얘기들이 좀 있었죠. 아니 그런데 홍원석 부장. 예. 그러면 아무리 청와대 제가 조금 전에 여쭤봤던 질문이에요.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차관급인데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장관과 충돌 관계가 유지가 될 수 있는지 저는 그게 좀 이상하거든요. 네, 그게 이제 직위와는 다르게, 네. 이제 누가 실제로 우리나라 국가 외교를 움직이느냐. 네. 이런 측면을 봤을 때는 아무래도 지금 힘은 청와대에 확 쏠려 있다. 이런 지금 그 얘기가 많거든요. 외교부가 아니고 청와대가 그렇습니다. 외교를 예. 좌지우지한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태생을 했을 때부터 이 외교부라는 곳은 그 주로 이제 그 미국 중심의 외교를 갖다 이렇게 해왔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지나치게 동맹을 중시하고 어떤 자주적인 어떤 이런 부분에서는 경시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의심을 좀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문재인 정부의 어떤 주요한 외교 성과라고 할 수 있는 그 북한 핵 문제라든지 그리고 뭐 그 북미 정상회담이라든지 남북 정상회담 그다음에 뭐 한미 FTA라든지 뭐 재협상 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거의 다 청와대가 주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외교부는 뭐 조금 뒷짐을 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고요. 그런데 지금 정의용 그 국가안보실장이 결국 주도했다는 것인데 그 실장이 이제 그 북미 하노이 회담이 결렬됨으로써 네. 조금 그러니까 힘이 빠지게 되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2인자인 이제 김현종 그 이제 차장이 이 차장이 이제 그 전면에 나서서 이제 이걸 외교를 진두지휘하는 이런 그러니까 직책과 어떤 역할과 약간 괴리 관계가 지금 형성돼 있는 것이고요. 이것도 외교부가 좀 자초한 측면이 있는 게 여러 가지 의전 실수라든지 굉장히 그렇죠. 많은 그 지탄을 받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기강회의라고 불릴 만한 것들이 여러 개가 잇따라 벌어졌죠. 예, 그런 부분에서는 결국 이제 강경화 장관이 그분의 어떤 지휘 감독의 어떤 책임을 갖다가 좀 약간 잊게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네. 청와대와 외교부의 이 아슬아슬한 긴장 관계는요, 최근까지도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그 결정적인 두 번째 장면은 바로 외교부 신임 1차관의 취임식이었습니다. 국가 기밀을 다루는
고위공직자로서 있을 수 없는 기강회의와 범법행위가 적발되었습니다. 제가 5년 동안 외교부를 떠나 있으면서 지켜보니 외교부는 타 부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기강과 규율이 느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아까 잠깐 얘기를 나눴지만 외교부가 기강해해졌다라는 말이 많이 나온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신임 차관이 외교부의 공과를 따진다. 장관이 버젓이 있는데 차관이 와서 외교부는 뭘 잘못했고 뭘 잘했고 좀 똑바로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게 과연 맞는 것이냐. 어떤 분들은 장관 취임 자리인 줄 알았다. 뭐 이런 그런 얘기까지 얘기가 나오고 하더군요. 있죠. 예. 보기에 따라서는 차관이 장관을 질책하는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장관 들으라고 하는 소리처럼 들렸을 것 같아요. 특히 근데 이 부분에서 또 봐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바로 이 제1차관으로 오게 된 이 신임 조세영 차관 같은 경우가 네. 과거 김현종 제2차장과 좀 상당히 가까운 관계였습니다. 아까 얘기하던 네. 청와대 김현종 2차장과 예. 왜 그러냐면 이제 김현종 차장 같은 경우에는 원래 외교부 전문 공무원이 아니라 네.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이죠. 통상 전문가로 외부에서 발탁된 케이스였는데 바로 이 김현종 차장이 과거에 외교부 출신이 아님에도 뚜렷한 성과를 남긴 적이 있다라고 뭐 자신의 글에서 이렇게 직접 공개적으로 칭찬을 한 바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남들이 볼 때는 두 사람 간의 관계가 상당히 가까운데 그런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다면 이거는 청와대의 어떤 의중이나 아하. 현 뭐 외교안보 실세 쪽에 의견이 들어간 게 아니냐라는 네. 생각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네. 특히 아무래도 외교부가 지금 청와대로부터 조금 안 좋은 이미지가 많다 보니까 더욱더 좀 민감한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상황이 이렇게 되면 지금 강경화 장관의 입지가 좁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청와대가 도대체 왜 강경화 장관에게는 이렇게 좀 힘을 실어주지 않는 겁니까? 글쎄요. 그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이나 아니면 김현종 그 2차관과의 어떤 뭐 관계나 친소관계 이런 걸로만 파악을 할 수는 없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사실 북미 간의 그런 어떤 비핵화 협상이 탑다운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중간에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중재자 역할을 할 것이고 그러면 그거에 관해서는 청와대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 그 우리가 4강 외교라고 하죠. 거기 못지않게 외교가 굉장히 다변화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봐서 강경화 장관의 역할이, 그러니까 기존의 외교부 장관의 역할이 좀 달라졌을 수 있다. 조금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김현종 그 차관과 그 강경화 장관이 부딪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건 어떻게 일을 하다 보면 실무적으로 그런 부딪힘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아하. 봅니다. 그래서 일하다가 부딪히고 그래도 어떻게 이렇게 큰 뜻은 원팀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 단순히 그런 작은 해프닝을 조금 과대 해석하는 거는 무리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우리가 외교부나 청와대 내부를 속속들이 들여다볼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에 저렇게 외부로 드러나는 몇 가지 현상을 가지고 유추를 해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겠죠.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요. 자, 외교부에서 강경화 장관의 영이 서지 않는 데에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청와대가 진화에 나섰지만 좀처럼 꺼지지 않는 외교부 장관 교체설 때문입니다. 특히 요즘은 이 외교부 장관 교체설에 출마설까지 더 덧붙였습니다. 강경화 장관이 내년 총선에서 이 사람과 맞붙는다라는 얘기가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정보위를 지금 즉각 열자는데 왜 자한당이 반대하는지 난 이유를 모르겠어. 이유가 국회가 정상화되고 나서 일정을 협의해서 열자 이 얘기인데 소리 맞추기 하기 전에 네. 있는 대로 툭툭 여러 사람이 뱉어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왜 시간을 벌어주려고 그러는지 내가 이해가 안 되고. 김태 변호사님, 네. 이 여의도 인근에서 도는 소문들 가운데 구체적이다라면은 굉장히 실현 가능성이 높았던 얘기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 강경화 장관 출마설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돌고 있어요. 그런 얘기가 나온다고 하죠.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이혜원 의원이랑 붙는다는 게 지역구에서? 정치권에서 가능성 없는 게 어딨어요. 그렇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뭐 대단히 물리적 어려운 일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강경화 장관이 이제 연말쯤에 이제 잘 이제 뭐 꽃가마 태워가지고 뭐 잘 이제 그 교체하고 그리고 네. 그다음에 총선 공천 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민주당의 그 공천의 책임자 누군지 네. 모르겠으나 네. 공천의 책임자라고 하면 강경화 장관의 소초갑 투입은 구미가 당기는 카드죠. 왜요? 왜냐하면 소초갑이라는 게 원래 자유한국당 텃밭입니다. 네. 이혜원 의원이 거기서 이제 계속 했었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잘 그 상황을 보시면 이혜원 의원이 바른미래당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자유한국당에 지금 현역 의원이 거기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지금 거기 당협위원장이 국정원 제2차장을 지냈던 전옥현 전 차장이 아마 당협위원장인데 전옥현 당협위원장도 출마의 의사가 있겠으나 제가 알기로는 자유한국당의 유력한 몇 사람도 저 지역을 지금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왜? 그렇죠. 어쨌든 강남의 다른 단타 현역 의원인데 거기는 바른미래당 의원입니다. 네. 만약에 야권 통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만약 이혜원 의원 바른미래당 나오고 자유한국당에서 나름대로의 거물이 나오고 그 다음에 민주당 후보가 나오고 3자 구도라고 하면 민주당 입장에서 한번 해볼 만한 거죠. 갈라지니까. 더군다나 야권이 갈라지니까. 그렇죠. 강경화 장관은 전 개인적으로 강경화 장관의 외교부 장관에서 업적은 굉장히 낮은 점수를 주지만 네. 어찌됐든 간에 비외무고수 출신의 여성의 영어 잘하죠. 그러니 대중성은 있죠. 강남 유권자들한테는 좀 뭔가 괜찮은 어떤 후보로 포장이 가능하거든요. 네. 그렇다고 보면 저 카드는 민주당 지도부라면 한 번쯤은 굉장히 좀 심도 있게 고민해 볼 수 있는 카드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봅니다. 유권자들은 어떻게 생각할 거예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만 글쎄요. 강경화 장관이 장관에서 물러나서 내년 총선에 그것도 서초에서 이혜원 의원과 맞붙는다. 어떤 그림이 그려질지 글쎄요.